그러면 이제 자산 관리로 넘어갑니다. 어디 강의 갈 때는 이런 돈 얘기하면 눈빛이 초롱초롱해. 자, 우리는 이제 재테크와 자산 관리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혼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요거 전에 저축과 투자도 잘 혼동을 해요. 저축과 투자는 엄연히 다르죠. 저축이라는 게 뭐냐? 사전적 용어로는 아끼며 돈을 모으다야. 저축은 아끼며 돈을 모으다야. 그 투자는 뭐냐? 가능성을 보고 내 자산을 투하하다야.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금융자산 얘기 나올 때 또 도움되는데, 그럼 재테크는 뭐냐?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예요. 그럼 자산 관리는 뭐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내 생애에 내 재산을 어떻게 늘리고 지키느냐의 관리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재테크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반면에 자산 관리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리스크 관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어떠냐? 재테크는 금융 투자만 있는 게 아니야. 부동산도 재테크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조바심을 내요. 단기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근데 자산 관리는 여유 있게 그걸 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소득은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해요. 첫째는 우리가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는 거를 이제 근로소득. 그 다음에 금융소득은 뭐 은행 이자, 뭐 주식 배당, 뭐 이런 거를 이제 금융소득이야. 세 번째는 재산소득. 돈이 많아서 어떤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를 놓는 그 소득. 그 이전소득. 뭐 정부로부터 뭐 돈을 받는다든가 상속받는다. 이게 이전소득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보니까 현역 때 금융소득이 없이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현역 때 금융소득을 갖고 유지했던 사람들이 은퇴 후의 생활이 나름대로 여유가 있더라고.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대체로 직장에 매달려 보게 되면은 뭐 회사 일하기도 바쁜 분은 금융소득을 어떻게 염두들을 못 냈어요, 사실은. 근데 은퇴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제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은퇴하고서 금융소득이 없이 근로소득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은퇴 후 삶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회 나가 직장 갖게 되면은 금융소득을 꼭 같이 가져야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투자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실물자산은 부동산, 금, 은, 뭐 원유 이런 걸 이제 실물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자산도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안전금융자산이냐, 위험금융자산이냐. 위험금융자산은 리스크란 말을 표현했어요. 안전금융자산은 뭐 은행 예금, 적금, 뭐 국채, 채권 이런 건 안전금융자산이야. 이율은 별로 없지만 뭐 이게 뭐 원금이 깨질 일은 없어. 근데 위험금융자산, 리스크한 금융자산은 뭐냐? 뭐 주식, 펀드, 뭐 이런 상품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영어의 데인저하고 리스크는 다른 차원이에요. 데인저는 갑자기 뭐 사고 날 우려 이런 걸 데인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스크는 그게 아니야. 어떻게 잘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불확실성을 리스크라는 거야.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용기를 내서 도전하다야, 리스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리스크 뭐 금융자산이 너무나 위험한 걸로만 취급되었단 말이지. 유럽이나 미국 사람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리스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일반 가계의 자산 구조를 보니까 말이죠. 참 문제가 많아요. 한국, 미국, 일본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73%야. 금융상품은 27%밖에 안 돼. 반대로 미국은 금융자산이 70%, 30%, 부동산이 30%, 금융 70%야. 일본은 29대 71이란 말이지. 이게 금융자산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욱이 60대 이상 시니어들 가정을 보게 되면 전체 82대 18, 82%가 부동산이야, 비중이. 그러니까 부동산의 문제는 뭐죠? 황금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이 먹어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90년대까지는 60대 40으로 높았는데 이게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왜 줄어들었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그 27% 금융상품, 사장 구조 중에서도 45%가 은행 예금 안전자산이야.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거는 불과 25%밖에 안 돼.
나머지 보험 같은 상품만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75년도에는 비중이 그러니까 그 안전자산이 높았어요. 근데 일본이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들 일본 NK 트레이더 와다나베 부인 말 들어봤죠? 무슨 얘기인가? 1990년도에 일본은 아주 저금리 시대였어. 그러니까 일본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동남아시아라든가 이게 다른 나라에 그 채권에 투자를 해. 그때 다른 나라의 채권 수익률은 약 10%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번 거야.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들이. 와다나베 부인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싸게 대출을 받아서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통칭 와다나베 부인을 하는 거야. NK 트레이더. 이 당시 그 일본의 전체 외환 거래고 중에 40%가 와다나베 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야. 동남아 가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때 일본인들은 금리에 대한 개념을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지. 지네 나라에 싼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채 같은 거는 그 나라 많이 하는 국채는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10 내지 12%의 이율이 높은 거야.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야. 이걸 우리는 NK 트레이더 이제 와다나베 부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금리에 대한 개념이 이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럴 텐데 금리 변화에 따라서 나의 자산 관리가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 자산 관리가요, 또 이것도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위주였다가 이제 금융상품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보다는 이제 투자상품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투자상품은 이제 주식, 펀드, 뭐 ETF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되고 있어요. 글로벌. 우리나라 전체 그 주식 그 상장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 100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1.9%밖에 안 돼요. 미국이 43%. 그러니까 우리는 1.9%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 그냥 뭐 삼성전자 사다 물리고 뭐 물리고 그냥 했던 거야. 근데 이미 우리나라도요, 한 4, 5년 전부터 그 이전도 있지.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많이 서학개미를 해가지고 미국 주식들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브라질 채권도 투자한 사람들 많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신다면은 국내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해외 쪽, 특히 미국 쪽을 많이 비중을 두고서 아주 좋은 상품들이 많거든.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캐시플로우. 이제는 뭐 부동산 사놓고 몇십 년 묶어놓고 뭐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도 매달 얼마씩 나한테 인컴이 들어오는 그런 현금으로 캐시플로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주요 그게 이제 그 지수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15년 동안 미국 S&P 500 지수가 14.3% 평균 이렇게 올랐어요. S&P 지수가.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6.5%밖에 못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최근 15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래도 한국 주식, 한도 금융상품만 고집할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에 무슨 애국자 심리가 나오고 그런 아닌 거예요. 보면 또 그래서 최근 인기 상품이 뭐냐? ETF야, ETF. 여러분 ETF 아시죠?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상장 지수 펀드라고. 요거 잘 들으세요. ETF. ETF는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면 한 종목에 투자 않습니까? 요 ETF의 특징은 관심 있는 종목끼리 묶어가지고 기초자산을 만든 상품들이 많아요. 그런 상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형태, 뭐 반도체 관련 ETF, 무슨 또는 중공업 같은 ETF 뭐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게 ETF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 국내 인기 ETF가 많아요. 돈이 일로 막 쏠리고 있는 게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금융 자산운용사 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ETF. 이거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산운용사 하고 있는 코덱스, 뭐 여러 가지. 또 미국 탑10, 테크10 ETF.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곳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참고로, 제가 손녀딸이 작년 8월 말에 첫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애기 돌 때 금반지 안 하지 않습니까? 뭘 하느냐? 보통 은행 예금이라든가 주식 펀드 증서를 줘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한번 꼭 실천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작년에 내가 뭘 고를까 하다가 뭐 이 셋 중에 하나를 제가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녀딸 도울 때 이제 다 뭐 사돈도 다 모이고 해서 선물도 막 주는데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이걸 주면서 나는 우리 애가 지호인데 우리 지호를 위해서 이거 한 20년, 30년 갖고 있으면은 애 대학도 보내고 유학까지 보낼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어라 했던 것이 이제 이 ETF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저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인생에 유망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워렌 버핏도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몇 년 전에 TV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부터 난리가 난 거지. 워렌 버핏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미국이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의 90%를 미국 S&P 500 ETF에 다 투자하라. 이게 유언을 한 거야. 그러고 그 당시 이제 그 헤지 펀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그 워렌 버핏하고 이제 덤벼들어요. 우리 한번 수익률 비교를 해보자. 하여서 몇 년 동안 수익률 비교하니까 워렌 버핏이 압도적으로 이제 이긴단 말이죠. 이때부터 ETF 또 미국 S&P 500이 화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S&P 500이 들어봤어요? 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미국 S&P 500 ETF도 살 수 있지만 미국 거 직접 살 수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달러 자산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더 여러분들 자세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평생 자산 관리 중에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얘기인데 뭐 퇴직자들은 연금을 한 건에 받지 말아라. 금융 상품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내외 그 금융 자산을 이제 분배하라는 얘기.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 리스크까지 해라.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식을 위험 자산, 내가 리스크 자산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만약에 70대 먹은 사람들한테 가서 강의할 때는 내가 볼 때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100에서 내 나이를 뺀 것만큼만 위험 자산 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70이면은 100에서 70, 30%만 내 자산을 위험 자산을 투자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죠? 20대죠? 100에서 20 빼면 얼마야? 80 넘죠? 80%를 리스크한 자산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단기로 하는 건 말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어떤 거? 미국 S&P라든가 미국 다우존스라든가 미국 나스닥 그 ETF 이런 종목군으로 한 10년, 20년 가져가라 이거야. 어떻게?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매달 적립식으로 또는 뭐 분기마다 적립식으로 나눠서 사는 거야. 나눠서 적립식으로. 어떻게? 수량으로 기준이 아니고 금액 기준으로. 내가 매월 100만 원씩 미국 S&P ETF를 사겠다. 100만 원. 그럼 ETF가 오르건 떨어지건 항상 그러니까 평균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S&P 500 ETF를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안전자산과 같은 거야.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미국이 불안하고 미국 경제가 망가질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다 무너져도 미국은 견제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마음 놓고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비교하게 되면요. 미국의 경제의 기반은 자본시장이야. 자본시장. 중국의 경제의 기반은 뭐냐? 부동산 시장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그 부동산 시장이 아주 엉망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의 빈집이 1억 채로 가는 것 같아요. 1억 채. 일본의 전체 그 집이 6천만 채예요. 6천만 채. 그러니까 이 중국은 1억 채가 빈집인 거야. 저도 옛날에 중국 가서 이제 가보게 되면 막 그 신도시라고 막 개발하는데 사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게 기반이기 때문에 계속 또 은행 금융권 대출 받고 다시 또 막 해약이 연결되는 걸로 보는 거야. 지금은 거의 한계가 온 것 같아. 근데 미국의 자본시장은 뭐냐? 주식시장, 금융시장인 걸 기반인 거야, 미국은. 이게 무너지면 미국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 이거는 75년 이후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요새는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년, 길게 20년까지도 내가 볼 때는 워렌 버핏 말처럼 미국이 가장 유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뭐 내가 뭐 돈이 있냐, 뭐 어떻게 투자하냐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고 사회 나가시게 되면은
지금 학생 때는 그 투자할 재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내 나름대로 이 공부.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서 내가 받는 봉급의 뭐 20% 얼마씩 매달 사놓는다. 어떻게? 10년, 20년 동안 사놓는다. 이러면 엄청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투자 자산을 관리할 때 세 가지 핵심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게 되면은 자산 관리의 기본은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의 기본이야. 그렇죠? 당연하죠? 어느 정도 이제 안전돼야 돼. 또 수익도 들어와야 돼. 근데 황금이 내 필요할 때 팔 수 있어야 돼. 여기에다가 이제는 환율과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야 돼요. 이 얘기를 내가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대부분 이걸 금융 논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현금, 은행 예금 갖다 놓는다고, 적금 갖다 놓는다고. 이거는 은행 예금이라서 매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 환율 변동마다 난 손해보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고 그냥 안전하니까 은행 갖다 놓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그 금융자산 구조의 45%가 그 은행 예금이 가 있다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보다 안전하게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논리가 그 월세 받는 상가를 사가지고 매일 월세를 받겠다. 요새 제 주변에 이것 때문에 문제 사람들 한둘이 안 해요. 특히 신도시 상가를 갖다 비싸게 분양받아가지고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월세 잘 받았지. 그 친구들이 술 사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들어오질 않는 거야. 공실이 몇 년 생기는 거야. 그때 상가들은 대출을 보통 7, 80% 은행 대출 받거든요. 이자 내기가 바쁜 거야. 아주 파산 직전인 사람들 몇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신도시 상가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여러분들 신도시 상가 뭐 세종시라든가 저 수원의 광교 이쪽 가보시면 엄청나요. 1층 주요 요지의 상가들도 공실이야, 공실. 들어올 사람이 없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국내 소비 형태가 바뀐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그 집사람이 옛날에 이제 그 슈퍼 가고 뭐 가서 이제 그 사오는데 요새는 전화로 다 주문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마트 같은 데서 배달이 딱 와. 나갈 이유가 없는 거야. 나갈 이유가. 요새는 커피까지도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뭐 스타벅스 이런 커피까지도. 그게 더 며칠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야. 그걸 모르고 옛날처럼 상가만 사면 돈 버는 시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몇 번 강조합니다만은 워렌 버핏이 투자 원리처럼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S&P 500 또 있고 또 뭐 다우존스도 있고 또 나스닥 ETF도 다양해요. 국내 ETF도 있단 말이지. 이런 쪽으로 이제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세계 투자 명인들의 이제 교훈이 있어요. 제가 이걸 많이 하려 하는데 맨 왼쪽에 이제 피터 린치, 가운데가 존 템플턴, 끝이 이제 그 워렌 버핏이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면 피터 린치는 이 사람의 그 별명이 월가의 영웅이야. 이 사람이 그 마젤란 펀드를 매년 23% 수익 올린 사람이야. 그 기록을 못 깼어. 그리고 47살 때 딱 은퇴를 해요. 대단히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요트 타고 다니면서 이제 주식 주문하고 아주 유명하다는데, 그 다음에 존 템플턴은 역발상가야. 남들이 좋아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쓱 파는 거야. 이걸 봐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는 꼭 투자할 때 강조하는 게 있어. 절대 여유 자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갑자기 쓸 돈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가를 확인하라. 너무 조바심 많은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자금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존 템플턴은 이 사람은 역발상가야. 유명한 사람이야. 무슨 논리냐? 남들이 앞으로 주가 폭락한다고 팔고 난리 필 때 이 사람 주식을 쓱 사는 거야. 반대로 남들이 좋다고 난리 피우고 뭐 TV 뉴스에 막 주식에 돈 벌었다는 소리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파는 거야. 역발상가. 저는 현역 때 이 사람의 논리를 많이 활용해서 아주 크게 재미를 본 적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한 두세 번씩 꼭 이런 찬스가 와요. 이런 찬스가. 이때 이걸 하는 이걸 역발상.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은 뭐 중장기 가치 투자. 이 사람은 내 투자는 그 시간과 기업에 투자하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야. 가치 투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라는 거. 그 다음에 10년간 가져갈 종목이 아니면 10분도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이런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저는 투자에 있어서 뭐 주식이나 펀드나 ETF 마찬가지로 여유 자금, 역발상, 그다음에 장기 투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인들한테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보스턴에 피델리티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를 막 하고 내가 물어봐. 아니, 당신 왜 주식 투자하느냐? 그 사람은 거리기 무슨 나 부자 되고 싶어서. 그다음에 난 세계 설계 차원에서 내 부를 늘리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 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금융 투자 그런 경제 활동의 동향을 내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당신 왜 주식 투자냐? 나 뭐라더라? 뭐 한 건 올려야지 뭐 돈 벌어 이런 식으로 논리한다고.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장기 주식 투자 위험한 건 저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신났지? 돈벼락 맞은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돈벼락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중장기로 좋을까? 제가 종목을 말씀 못 드리겠고 가급적이면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군에 있는 종목군이 좋고요. 두 번째는 저가지보다는 고가지 위주로 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 위주보다는 해외 비중이 좀 큰 쪽이 좋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주식은 선도 기업 위주로 이렇게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보게 되면 워렌 버핏이 미국처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얘기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제 논리도 이런 논리란 말이지. 그다음에 요거 그래프인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70년대부터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떨어지고 매번 고비 있었지만은 결국은 우상향하고 있다고. 국내 증시가.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미국 이제 그 2차 경기 불황 때부터 해가지고 무려 122년 동안 81번 상승을 했어. 그러니까 계속 우상하고 있는 거야. 미국 증시는. 물론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본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하면 이긴다는 게 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1년, 2년 가지 안 되는 거야. 보통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중장기는 5년, 10년 단위야. 5년, 10년, 20년 단위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왜 글로벌 투자가 중요한 거냐? 이게 1990년 초 이후 S&P 500 지수가 13.7%가 올랐어요. 평균에 그 대단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그 코스피는 3.8%밖에 못 올랐어. 몇 배? 서너 배 더 오른 거 아닙니까? 저 파란 선이 S&P 500이고 빨간 선이 코스피란 말이야. 이래도 글로벌 투자 안 합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난 더 갈 거로 봐. 앞으로 한 5년, 10년까지는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애플 주식 여러분들 아시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거 아시죠? 애플이 이제 지금 오늘 230 몇 불 됐던 것 같은데 계속 우상하고 있는 거야. 물론 중간에 이제 기본이 있었지만은 이런 논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애플 사라는 건 아닙니다. 미국 주식 대부 이런 그래프를 뭐냐고 보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투자 클럽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나 혼자 이런 걸 감당하고 결정하고 투자하기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자 동아리를 만드는 거야.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만들고 서로 공부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웬만큼 되면은 조금씩 돈을 내서 한번 실전 투자해 보는 거야. 그렇게 몇 년 하다 보게 되면 나의 투자에 대한 근력이 생기는 거야. 이런 우리가 건강하려고 어떻게 하죠?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하고.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내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에 대한 근력이 있어야 돼. 근력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길 수 있을까? 천만에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이것이 투자라는 게 비교적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레디스 투자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982년에 만든 클럽이야. 여기 17명의 할머니들이 평균 나이가 70세야. 이 노인네들 중에 뭐 학교 교사, 뭐 농부 출신 여러 다양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할머니들이 모인 거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1인당 25불씩 내서 투자 클럽을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해서 한 거야.
10년 동안 해봤는데 연평균 10.1%씩 올린 거야. 미국 사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투자 저변학 인구는 다 투자 클럽인 거야. 한 4, 5만 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 투자 클럽 협회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클럽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항상 주의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인터넷 보게 되면은 뭐 투자 클럽 모집한다고 막 떠요.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어떻게? 나랑 가장 가깝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투자 클럽을 하는 거야. 어떻게? 처음엔 소액으로 하는 거야. 참고로 저는 이제 19년째 투자 클럽 하고 있는데 우리 지인들하고 매달에 한 달에 한 번 점심 먹는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제안을 했어. 우리 점심도 먹고 인당 10만 원씩 내서 투자 클럽을 해보자.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냈는데 5천만 원 되고 나서 10만 원씩 내는 건 안 내고 그거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근데 19년 동안 3번 크게 배당받고 지금도 주식 있다고. 그리고 한 달 서로 모여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서로 의기투합하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가까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코로나 전인가 제가 수원에 가서 그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들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투자 클럽이 그랬어. 근데 한 2달 후에 전화가 왔어. 대표님 말씀 듣고 우리 투자 클럽 만들었는데 우리 쫑나서 그러는 거야. 난 쫑난 게 무슨 말이겠어? 아니 왜 잘 안 되냐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대표는 우리는 1인당 1,000만 원씩 내서 했대 시작을 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소액으로 진짜 그 엑서사이즈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투자에 근력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어려운 게 하나도 70뭐 할머니도 되는데 막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가장 근본 욕심내는 거야. 단기 욕심내는 게 제일 근물인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내 인생을 다듬고 가면은 결국 인생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세 아니야 이제 그래봤자 앞으로 20년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20년 동안만 해봐 이렇게. 그때 가서 여러분들 잘 되면 그때 2024년 10월 23일 어떤 할아버지 와서 얘기한 거 기억하시라고. 난 만족한단 말이지.